오늘 토론회는 철저하게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눈으로서 지금 요양병원의 실태와 문제점, 어려움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상의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인 환자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인 환자분들은 이미 노화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이 기능장애가 와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악화가 돼서 이로 인해서도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예를 들면 뒤에 증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폐렴하면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숨이 차는 증상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인데 그런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태반일 정도로 노인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가벼운 신체적인 이런 변화를 겪더라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예시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의 이제 감염성 질환, 흔하게 보통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등들을 흔하게 겪으시는데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보면 아예 정신착란, 선망이라고 하죠. 이상한 소리 하시고 치매 온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착각할 정도의 증상이 있다든지 그냥 식사만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컨디션만 떨어지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기존에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요로 감염 왔을 때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으시면 얼마 전에 김수미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요로 감염이 오시면 저혈당이 온다든지 고혈당이 생깁니다. 이렇게 모호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단을 감별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열이 없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도 우리가 폐렴, 요로 감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생기면 백혈구가 많이 증가를 한다든지 우리 CRP라고 하는 이런 염증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염증 수치의 상승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임상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검사 장비를 이용해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증례 보시면 이제 8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치매가 심해서 인지가 아예 없으셨던 분이라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콧줄 끼고서 경관시기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 증상을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시고요. 전날, 전전날, 당일날까지 전혀 발열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저혈당이 왔고 평소에 비해서는 좀 컨디션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쇼크가 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이 결론은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성 쇼크였었고요. 이 환자분처럼 첫 번째 증상이 아주 위험한 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을 미리 찾아내고 감별을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고 시간도 들고 검사도 해야 돼서 다른 재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환자분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넣어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3조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36조에 의거해서 이 회복기 환자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자, 만성기 질환자에 대한 만성기 재활의 이중적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돼서 지금 많은 요양병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배경은 앞에서 고령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 및 치매 환자의 장기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사실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받으신 환자분들, 대학병원이라든지 중종환 병원들 이런 치료를 받으신 후에 굳이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입원을 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 실제로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완치까지 가는, 그래서 치료 연속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의
병상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당연히 만성 환자의 치료라든지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활치료 및 또는 이제는 생을 마감하셔야 되는 분들의 호스피스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을 보시면 이제 고령화가 맞물려서 요양병원도 많이 늘어서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대한민국의 요양기관 수는 98,000여 개가 있는데, 사실 상급 종합병원, 2차 병원, 병원급의 수나 요양병원 수를 보면 한 300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요양병원 수가 많습니다. 병상 수를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72만 2,439병상인데, 이 상급병원의 요양병상 수가 전체 병상의 40.3%고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38.4%로 2%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요양병원의 문제점, 저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텐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내과 전문이고요. 심장내과 분과를 전공을 해서 지금 이제 올해로 23년차 의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장을 전공하다 보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스텐트 시술하던 의사였고, 지금 제가 요양병원을 인수해서 운영한 게 2020년 3월인데 그 전까지는 대학병원 아니면 대학 그 밑에 이제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한 지는 이제 4년 8개월 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요양병원 운영하기 전에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치들을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는 저수가입니다. 요양급여 비용,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은 요양급여를 지불을 하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86조 8천억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 43%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지급이 된 수치입니다. 아까 요양병원하고 요양병원과 상급병원들의 병상수를 보면 2%도 차이가 안 납니다. 2%도. 그러면 사실 환자 수가 풀로 차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급병원은 43%가 지급이 됐는데 요양병원에는 7%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요양병원이 아무리 만성기 환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를 감안했을 때 너무 적은 비용에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수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포괄수가제라는 이 시스템이 있고 행위별 수가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급병원들, 종합병원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뭐냐면 의사가 하는 행위 하나, 쓰는 약, 쓰는 기구 하나하나의 수가를 매겨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는 겁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은 의료의 수준이 매우 높아집니다. 질도 높아지고요. 대신에 단점은 과잉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의료의 비용이 너무 비싸집니다. 포괄수가제는 모든 의료 행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정찰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이면 100만 원, 암 수술이면 20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무슨 약을 쓰든 어떤 치료를 하든 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 장점은 의료비는 낮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더더군다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틀 만에 퇴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잡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사실 의료의 질과는 많이 동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높은 의료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 보험공단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의 숫자라든지 간호사 숫자라든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이 등급에 따라서 수가를 또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가 많고 간호사 수가 많으면 1등급이고 의사 수가 적고 간호사 수가 적으면 5등급입니다. 요양병원의 수가 구조는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고 환자군을 5개로 나눕니다.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 입원군인데 저 책자에 나와 있는 숫자 봐주시면 최고도 환자가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일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수가가 85,000원이에요. 선택 입원군 보면 47,000원입니다. 저희가 병원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환자의 수는 의료 중도와 고도이고요. 이 중도, 고도 이 등급만 말해서는 어떤 환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최고도 환자는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도 환자는 콧줄 끼시거나 여기 기관절개 하셔가지고 목에 관 끼고 계시는 분들, 거의 누워서 계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중도 환자분들은 본인이 혼자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풍이라든지 아니 심각한 치매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거나 의사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경도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술받고 재활치료 필요하시는 분들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안말기 환자분들은 선택 입원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가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면 지금 요양원이랑 불가피하게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요양원의 1등급이면 요양병원으로 치면 경도 정도 됩니다. 경도 정도 되거든요. 1등급 숫자가 84,000원입니다. 이 84,000원에는 약값은 제외입니다. 요양병원의 경도 최고도 볼게요. 85,000원이죠. 인공호흡기 끼고 계시는 분들 85,000원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약값, 재료대, 욕창 치료비, 수액 포함된 가격입니다. 과연 이 돈을 받아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노인 돌봄에 있어서 의료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다른 요양시설도 비교를 하면서 현타가 왔다 그럴까요? 지금 우리 주야간보건센터 한번 볼게요. 주야간보건센터 보통 장기 요양 등급 3에서 5등급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시간 이상 계시면은 76,000원이래요. 이분들 다 밥 드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기고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방문 목욕만 시켜도요. 차량으로 가면은 84,000원입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1시간 계시면 6만원 받아요.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 중에는 전문 요양실이라는 이 시범사업 하고 있거든요. 전문 요양실 수가는 사실 여기 1등급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 한 중도, 고도 정도 되시거든요. 99,000원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전문 요양실은 저도 촉탁이 가가지고 이 환자분들 봐드렸는데 현실적으로 현행법하고 좀 위반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요양실 입실 기준을 보면 의료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고 사실은 저기 보면 마약, 인슐린 그리고 항응고제 병원에서 약을 써도 사고가 나는 약제들이거든요. 여기 의사도 없이 간호사 2분 계시는 게 조건인 요양원에서 저게 통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런 분들 모시고 계시면서 요양원으로 사실 저는 유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가를 더 많이 책정을 해놓고 계십니다. 요양원이랑 직접적으로 아까 좀 비교를 하면 잠시만요. 네. 갑자기 넘어가네요. 일단 그 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고요. 병원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행위가 불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도 촉탁이로 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사실 의사가 청진하고 촉진하고 하는 거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석션하고 인슐린 주사를 주고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 힘드는 거야 하는 거는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겠다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잘못하는 데는 벌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질 관리를 위해서 등급을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상대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어느 정도의 등급을 패스를 했으면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병원에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서만 이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그 상대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적정성 평가 항목을 보시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개선됐느냐, 결국 환자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욕창이 발생이 했느냐, 발생한 욕창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소변줄을 꼈느냐 뺐느냐,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을 썼느냐인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환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 최고도에 속하는 환자분들이라든지 특히 심장 환자들, 산소 끼고 계시는 분들, 위험한 환자고 어려운 환자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환자들일수록 욕창도 잘 생기고 개선도 잘 안 되고 발생도 잘하고 소변줄 낄 일도 많고 그리고 치매 환자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경험도 못한 치매 환자들 저도 사실 대학병원에서 본 적도 없는 치매 환자들 많이 보거든요. 향정신성 약물 쓰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묶어놔야 돼요. 아예 묶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게 개선이 저런 환자를 보는 병원들은 열심히 하는 병원입니다. 고생하는 병원이고 고생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런 병원들은 상대평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슨 삼육장 병원이라든지 왜 교통사고 나이로 환자들 대놓고 돈 빼먹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은 평가를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병원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수가가 낮다 보니까 요양병원은 인력 구조 보시면 상대적으로 한 4분의 1 되는 인력으로 거의 비슷한 환자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수가가 낮아서 수익이 안 나니까 임금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능숙한 간호사분들을 뽑을 수도 없고 이분들도 금방금방 힘드니까 이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급성기 병원들은 임금 격차는 점점점 변해가고요. 전문성을 띠기도 힘들어요. 주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 이제는 좀 요양병원에서 좀 편하게 계시고 싶은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젊은 층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 오면은 요새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통호 좀 만지기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바로 퇴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연속성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을 기점으로 요양병원은 지금 올해 2024년 9월 기준으로 14%가 줄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를 이미 했고 노인 환자는 갈수록 늘어갈 거고 요양병원은 그 최전선에서 총대를 메고 앞에서 노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병원은 줄어들고 있네요. 해결될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23년차 의사고요. 의사로서 자존심이 있다 보니 다른 병원에서 쓰지도 않는 약제들, 요새 좋은 약제들, 새로 개발한 약제들은 알약 하나 3,000원씩 하거든요. 하루 2번씩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밥도 못 먹기 때문에 식욕촉진제 같은 거 5,000원짜리 이런 거 써야 돼요. 5만원, 6만원 받아가지고 약값 2, 3만원 나가거든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알에 15,000원, 17,000원이에요. 하루 2번, 3번씩 맞아야 됩니다.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간병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끌었네요. 요양병 간병 시스템은 공동 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간병은 1인 간병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지 회장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욕창 하나 없이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깨끗하게. 아마 간병이 두세 명이 3교대를 돌아가면서 했을 거예요. 1인 간병이 제일 좋습니다. 1인 간병 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1인 간병하면 12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책정되거든요. 한 달에 400에서 500이 되는 겁니다. 한두 달은 할 수 있죠.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명
그 품값을 여러 명이 같이 나눠서 내는 구조인 게 공동간병이지 이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 지금 간병인이라는 직업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법이 없어요. 간병인의 지위가 법제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법제화된 게 없다는 얘기는 노동계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사람들을 뭔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치면 의사 입장에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질을 유지한다거나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서 폭력 사건이 딱 한 차례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남자 환자가 베개로 때렸어요. 베개로.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되죠. 근데 도망갔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때려 죽이고 왔다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책임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저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고용을 해볼까? 질을 어떻게든 높이고 어떻게든 수준을 높여야 돼. 간병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번 고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마지막에 돼 있는 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도요. 미니멈으로 계산해도 한 명이 만약 4명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미니멈으로 계산을 해도 거의 9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4대 보험까지는 900이 넘을 겁니다. 적어도 왜냐면 간병은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365일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병인을 고용하면 저는 병원을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약제비만 들어도 제가 지금 병원문을 닫아야 되나를 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간병인까지도 제가 고용을 한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예전에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려면 일단은 수가 현실화해야 되고요. 일단 그거보다 저는 더 우선인 게 간병이라고 생각해요. 이 간병 해결하려면 지금 간병 시범사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는데 실패합니다. 지금처럼은 안 돼요. 우리 필리핀 이모 서울시에서 지도했잖아요. 완전 망했죠. 지금 90% 취소하고 지금 필리핀 이모들 쓰는 사람들 다 그 부분이 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최저임금 내고 지금 개인 그 영어 가외 선생님 구한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일반인들 맞벌이 지금 가정들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그 돈 주고는. 지금 우리 최저임금 한국의 이 노동 어떤 시스템 하에서 간병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인력, 예전에 일본이 그랬고 싱가포르이 그랬듯이 해외 인력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해외 인력 그리고 이번에 그 필리핀 이모들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안 해요, 이미. 간병 아까 교수님들 자료 보면은 80%라고 99.9%가 외국인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 안 해요. 힘드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 안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 들여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외국인들 들여올 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필리핀 마닐라 이 평균 임금이 47만 원 정도 2만 페소더라고요. 베트남은 한 40만 원 해요. 이 사람들 120만 원만 줘도 숙식만 해결해주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 굳이 남의 나라 사람들을 굳이 국내 기준을 노동법을 적용을 해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자국민의 이득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급해 죽겠는데 서로의 필리핀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즈가 맞으면 그건 법을 고쳐서라도 저는 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가옥저처럼 여기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한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우리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논의는 15년 전에 했었어도 늦었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공무원 여러분들, 각 단체 수장 여러분들 분명 좀 꼭 이 현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빨리빨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